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에서 결국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네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지역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 12월 중에는 약 10,000명, 그리고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 동안 잠시 멈춤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는 못 먹고 그렇습니다. 혼밥하고. 예, 혼밥을 하셔야 됩니다.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요.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일단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 인원이 좀 축소가 되는데요. 네. 현재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는데 네.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도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요.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가 됩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네.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른 시일 안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관련된 대책들도 좀 나왔나요? 이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정확하게 이제 방향 정도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선지원, 선보상 대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가 안 돼가지고요. 아마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뒤에, 조금 논의를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줄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뭐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이제 100% 온전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진중권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누차 얘기를 했던 게 1차 재난지원금은 오케이. 2차부터는 정책의 목표가 없었다. 그때 그 재원들을 바로 이런 데 썼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쓰지 않고 지금 터졌는데, 지금 또 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부채가 막 넘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의무거든요. 국가가 그렇죠.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손실들을, 이 고통을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90% 적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수치를 내는 것은 아마도 소상공인들도 완전히 뭐 100% 다 해달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은. 지금 보면은 딱 받았는데 뭐 10만 원, 뭐 20만 원. 그렇죠. 이걸 지금 손실보상이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할 자격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엔 답이 있는데, 네. 일단 경구 치료제, 소위 말하는 먹는 약이 2, 3월 중이면 상용화돼서 풀릴 거를 봅니다. 우리나라에 네. 수입이 된 화이자도 그렇고 머크도 그렇게 들어와서 먹으면 네, 해결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먹는 약이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추적 시스템이면 3일 안에 먹일 수 있거든요.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결과 90% 넘게 중증 전환을 방지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람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람만 줄이면 확진자가 뭐 늘어나도 어쩔 수 없죠. 이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죠. 독감 걸린 사람을 확진자라고 하고 격리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게 그렇죠. 독감보다 물론 센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백신도 충분히들 맞으셨고요. 그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이제 3월까지가 이번 긴 전쟁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물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1년, 2년도 고생을 네. 하시겠지만 지금처 같은 이런 복잡한 전쟁은 아닐 거거든요. 3월까지가 끝이면 12월, 1월, 2월 3달입니다. 3달. 3달 네. 동안 중소상공인들이 무슨 피해를 보든 그냥 이번만큼은 예를 들고 몽창 다 보상해 주기로 하면 되고요. 지금 2조의 그 코로나 관련된 이것도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화가 나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2조만 예산을 잡아놓은 민주당과 이 국회와 뭐 다 못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다 좋아질 거다라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조의 돈이 있으니까 이걸 3달 동안 다 써버리고 그러고 2월에 돼서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면 되니 지금 또 정부랑 무슨 뭐 추경을 하니마니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국회가 만들어 놓은 돈부터 일단 왕창 다 선지원으로 주던 뭘 하든 그냥 윤리 없이 기준 없이 다 풀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던 방법을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사람이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든지 일단은 다 보상을 해주고 버텨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영업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코로나라고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좀 입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참을 테니 네. 국가가 피해 보라고 명령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것도 3달 있다 주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좀 이슈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난리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했네요. 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넷 언론과 합동 인터뷰를 이재명 후보가 가졌는데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 장남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장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9년에서 20년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 판매 글을 한 100여 건 올렸고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그런 글도 네.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아들 본인도 네. 오늘 오후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속죄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그 도박 사이트에서 네.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네, 그러네요. 경찰도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운 네. 의혹이 하나 또 불거졌는데요. 그렇죠. 이 장남이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린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장남이 올린 글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완결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 자,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건희 씨 허위경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일단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여의도 당사 앞에서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이 공식 사과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사과에 공식 사과가 있고 아닌 게 있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CBS 인터뷰에서 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윤석열 후보가 틀림없이 사과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약간 엇갈립니다. 뭐 이렇게 헤럴드 경제 등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윤 후보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그런 거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후속 대응을 내부 고민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애매하네요.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과를 했는지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족 관련 이슈가 뭐 양당 대선 후보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 김금식 정세분석 실장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사과의 공식, 비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사과를 앞으로 추가로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사과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지 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 어제 있었던 그 후보 배우자의 그 사과 발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뒤에 있었던 후보의 이제 그 사과에 대한 것들이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네.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그 YTN 기사 발 보도로 나왔던 이른바 허위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국민들 앞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락을 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그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지금 후보 배우자의 이제 그 이력서상의 그 과장 허위 의혹에 대한 것이 제기가 된 건데 네. 지금 후보 배우자께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등판하지 않으시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배우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들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자 앞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네. 이야기한 메시지 이상 어떤 다른 포맷과 형식으로 다시 사과를 하기에는 그 공식 등장 이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양 자체가 제 생각입니다만 어제 했던 기자들 앞에서의 그 사과 표명으로 저는 일단은 YTN발 그 과장 이력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한 것으로 일단 나기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도 사실 후보 본인의 일하기보다는 이제 배우자의 문제인데 오늘 후보가 계속 백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투 트랙으로 이 부분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 쪽이나 언론에서 계속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의혹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일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5년 전도 훨씬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과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15년 전에 뭘 냈고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을 더듬어보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언론과 민주당 측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한편에 있고요. 그래서 네.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할 거 설명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반박할 거 반박하는 게 한 트랙이 있고 또 한 트랙은 어제 후보 배우자가 사과를 표명했고 후보가 그 사과를 적절한 것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빌미를 줘서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네. 불편함을 끼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볼 예. 때는 뭐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과하겠다는 약속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후보 자신도 그것이 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것 자체를 또 사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들은 반박하고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해명하고 설명드리고 반박하는 건 네거티브 대응팀하고 법률지원단에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건 그때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후보 배우자와 후보의 공식적인 어떤 그 마무리 사과 이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들이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제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쪽에서 계속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이어서 건건마다 그때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전부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는 국면에서 모든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하고 그 결론 속에서 정말 국민들 앞에
우리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징적 가치, 자산, 정치적 가치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 배우자 입장에서도 지난 15년 전 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혹들을 다 모든 걸 팩트체크와 함께 더 결론을 내서 마무리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아직은 공식 등장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등장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공식 등장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과의 공식적인 모양새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후보는 기획이다라고 해서 마치 민주당과 언론이 뭔가를 짜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캠프 내에 있는 스피커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팩트체크를 좀만 하면, 이게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주로 의혹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10몇 개가 넘는 거짓을 찾아내서 네네. 당시에 뭐 작게나마 보도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에 이제 YTN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를 보태서 이제 큰 뉴스가 된 건데, 네. 그럼 어떤 점에서 이게 기획인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말을 하면 여당의 조정을 받아서 언론사들이 움직이게 있다고 하면 그 언론사에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들릴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배우자의 사과 그 발언하고, 그리고 후보의 사과 발언이 적절했다는 인정 발언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기획된 거란 말을 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그 지금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제기됐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이나 언론 측에서는 아마 좋은 아이템으로 계속 그 취재도 하고 또 준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획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후보가 생각하는 기획이라는 단어는 제 느낌에, 제 뇌피셜에는 어떤 사건을 하나 예를 들 수 있냐면,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이건 사진은 오마이뉴스하고 YTN 기자와의 인터뷰를 내가 쭉 내가 알아봤는데, 그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공식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빠라고 부를게요. 청와대 처음 초대할게요. 그리고 당신 설마 안 나오냐. 이건 사실은 YTN에서도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마이가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집권 세력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래서 YTN이 고민 중인 것 같은데 YTN이 빨리 이걸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고발 사주와 연관시키면 사실 이게 보도 사주로도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보도를 하라는 압력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무슨 뭐 없던 걸 만드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국면에서 민주당의 대응이나 공세, 그 기자회견, 그리고 어저께 단적으로 나타났던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누구한테도 알 수 없는, 저는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가 유출했고 발설했는지, 김의겸 의원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가짜라면 몇 표를 말한 것인지, 실제로 취재한 기자나 데스크한테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불법적인 유출 과정을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짧게 반박만 드리면 뭐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3주마다 한 번씩 원내 정당의 소수 정당들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서 3주 전에 잡혀있던 일정이었음을, 김의겸 의원 출연은 원래부터 예정되었던 일정이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뭐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상수로 놓고 자꾸 기획이니 공작이니 이런 것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획이라고 이게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후보가 말한 기획이라는 그 단어의 이제 논란거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만한 그런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 교수님 말씀 100%는 맞고요. 그래서 저는 진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배우자도 이미 사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전해서 알고 있고요. 후보도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백브리프에서 한 이야기가, 팩트는 팩트지만 별개의 차원으로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바로 이야기해야 된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의 모양새는 분명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또 쉽게 그런 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 언제쯤 등판하시나요? 뭐 배우자 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것도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선대위 차원에서 그 배우자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YTN-발 기사가 터져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공식 등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당연히 그 배우자가 공식 등장하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공식 등장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든 선대위에서 공식적인 팀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예.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사과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더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오전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 그 상습 불법 도박 의혹 관련해서 바로 네네.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그 기민한 대응을 하시고 또 발빠른 입장을 내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게 내놓아서 윤석열 후보나 뭐 김건희 대표와의 뭐 차별성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정치적 계산보다는 아마 그런 기사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네, 그렇죠. 해보니 이건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실은 뭐 이걸 부인하거나 질질 끌거나 뭐 어줍지 않은 변명을 하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 그러나 김건희 이거 씨하고 다른- 좀 다르다? 다르죠. 예,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체크가 한 차원 있고 팩트체크의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된 그 자체를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입장들이 지금 둘이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 그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는 명징한 증거와 명징한 아마 그 사실 확인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아마 사과로 입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사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온 건 일시적으로 뭐 유혹에 빠졌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또 여론이 또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불법 도박이 상습 도박일 경우에 사실 처벌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또 입장문이 바뀌어서 형사적 처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그것도 뭐 감탄치 않은 지금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금태섭 기획실장인가요? 그분하고 네네.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께서 공당에서 이런 문제를 좀 갖고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냈는데 김재원 예. 또 최고위원은 또 달라요. 예. 이게 뭐 내부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여당 야당의 후보들이 지금 거의 뭐 사실은 너무 이런 그 사생활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난전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물론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전과도 있고 뭐 의혹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의혹을 떠나서 사실 후보 본인과 관련된 비리 특혜 불법 혐의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만 또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후보 배우자, 후보 장애인 또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이게 난전판이 돼버리면 사실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게 되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라는 그 열성 보정 지지층 말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되고 오히려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금태섭 실장이 이야기한 바대로 후보가 직접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정치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법적 처리니까 일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또 김건희 대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검찰이 칼자를 쥐는 상태에서 지금 혐의를 정리해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요. 그 외에 사생활과 끄떡없는 또 그 실체 없는 괴소물에 대한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제는 공당 차원에서는 적어도 조금 자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패널 두 분 3초씩만 관련된 얘기 좀 코멘트 해주시죠. 3초요? 30초. 3초면 너무 짧네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셨지만은 이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통 보도를 할 때 하나 딱 터뜨리고 계속 또 이어서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좀 빨리 하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사과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소장님. 네, 성인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언론사의 클릭 수에 이끌려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한참 쉬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자, 1부 끝내고요. 2부에서 아직 할까요? 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